자, 국민의힘 이야기 계속 해보면요. 장가 기자, 지금 방금 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관련해서 좀 나온 얘기가 좀 있을까요? 오늘 오전 10시에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 4월에 누구보다 이기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미지가 많이 소모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4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소모되겠다.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언급을 했고요. 이에 앞서서 비대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정치개혁 공약 5호를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출판 기념회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출판 기념회 형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 5호로 내세운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5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출판 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 되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할 거기 때문입니다. 네, 출판 기념회에서 정치 자금 뭐 어떤 받는 문제 못 받게 한다. 굉장히 총선이나 선거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할 텐데 실장님 이거 뭐 가능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출판기념회에 많이 지금 불려 다녀요. 그런데 늘 고민이 이겁니다. 얼마 넣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책값만 넣으면은 간단해요.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딱 책값 지불하면. 그런데 책값만 넣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통 10만 원 정도 들어요. 뭐 5만 원만 하더라도 아유 이거 내가 5만 원 할래니 안 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노웅래 의원 보세요. 노웅래 의원이 집에 현금을 뒀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아이고 그거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즉 어떻게 연상이 돼요? 아 이거 예금하지 않고 자기가 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이다. 실제로 그 말이 맞으면 사실 맞는 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만약 정치인들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떳떳하게 그럼 그 이 정치 후원금을 높여라. 그런데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 책을 빙자로 해서 봉투에 몇십만 원씩 받아내는 그런 그 행위는 사실 근절돼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노웅래 의원 연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하. 이게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위원장이 또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했잖아요. 네. 왜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되는 거 제가 묻고 싶어요. 국민들이 싫어해서? 그럼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한 60%가 싫어하는데 그럼 대통령 없애야 됩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대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냥 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제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학계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합의된 방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권을 없앤다.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는 오히려 늘린다. 그리고 보좌진들은 정당이라든가 국회로 소속을 옮겨줘가지고 개인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라든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자금법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과 그다음에 다양한 정치 자금들이 소액 다수로 들어오도록 한다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뭐 눈에 띄는 아이디어만 자꾸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김광삼 변호사님도 한번 손 드셨습니다. 아니 지금 5개 대책이 전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로 있었던 것을 지금 공약으로 5번째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전에도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건데 이제 총선만 끝나면 다 없던 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정말 해보자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그냥 뭐 생각 없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하자고 했는데 못했던 걸 하는 것이고 여론조사 해보면 전부 다 저기에 다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못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죠. 또 총선 끝나면 또 흐지부지 될지.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봐야 그래도 됩니다. 계속 시도하는 게 뭐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신 말씀 있다십니다. 짧게 박진영 부원장께 제가 지금 그 답변을 조금 하면
자신이 하면 굉장히 좋은 법안이고 남이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들려요. 자, 저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273명으로 줄였습니다. 299명을 26명을 그때 줄였어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이 없었습니까? 정성호 의원이 5년 전에 250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이 고1 수준입니까? 고1 수준입니다.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 줄여야 된다. 홍준표 시장도 그랬고요. 엄청나게 많은 정치학자들도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줄이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고1 수준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명색이 그래도 정치학을 3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인데요. 예. 대다수의 정치학자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다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원 숫자를 늘려야지 오히려 특권이 줄어든다. 예전에 우리가 법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60명, 70명 뽑을 때 법조인들 특권이 더 셌습니다. 로스쿨 만들어지면서 법조인들 특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늘려야 되는 것이고요. 특권은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재정은 또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럼 예. 김대중 대통령도 고1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 인구의 문제, 경제적 알겠습니다.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동훈 그런 비대위원장이- 식으로까지 올라가는 한동훈 맞지 비대위원장이 않습니다. 내놓는 것마다 정말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전국을 다 돌았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가 마지막이었는데 여기에 대해 좀 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장가 기자, 장소가 일단은 어제 서울시당 그 장소가 변경이 됐고 또 뭐 깜짝 출마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어제 전국 순회 마지막 일정이었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요. 당초 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기사들도 앞서서 그렇게 많이 나갔었는데요. 이후에 마포구로 행사장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라면서 갑자기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또 소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미 다 촘촘히 사전에 짜여진 것이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앞서 원희룡 장관을 계양구에서 소개를 한 것처럼 조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힘을 실어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 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네. 정청래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왜 김경률 이 비대위원을 정청래 의원에 붙였을까요? 자, 정청래 의원이 상징하는 바가 86세대거든요. 86세대의 운동권이라는 경력이고, 물론 뭐 학원을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 이 정청래 의원의 진짜 프로필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대학 다닐 때 그 반미 운동을 했고, 그 미국의 문화원에 불을 질렀다.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경력처럼 지금 돼 있고, 그게 전설처럼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률 회계사는 사실상 연대 운동권 출신이고요.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계속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경률 이 회계사는 지난번 조국 사태에 진짜 운동권의 어떤 위선적인 어떤 측면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씩 모든 그 운동권의 어떤 폐해를 밝혀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 운동을 일종의 해왔지 전향 않았습니까? 느낌인 거죠. 그렇죠. 운동권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전향을 했죠. 처음에 소련 동구권이 무너졌을 때 전향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 때 굉장히 많은 운동권들이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김경률 회계사가 공천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후보가 된다면 이 딱 그 구도가 성립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야말로 86세대를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로서 아마 김경률 회계사가 적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김경률
비대위원회 정청래 의원 지역구 출마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던 건지 한번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월요일 날 처음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처음인데 다들 그런 망상 한 번씩은 하잖아요. 참 이렇게 제일 꼴 보기 싫은 정치인이 누구다 이렇게 이런 피해가 머릿속에 뒀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제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마포를 같은 곳에 정청래 의원이 있는 곳에 한번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볍게 그 떡밥을 이제 무시고 한동훈 위원장께서 본격적으로는 그저께 저녁 한 6시경에 전화 와서 해보자 그런 결과물이 이제 어제 그 서울시당 신년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자기 공천이란 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에서 정한 절차대로 저는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체의 뭐 어떤 뭐 특혜 뭐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뭐 그런 길 걷지도 않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요, 만약에 선거에 들어가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안 찍고 정청래 의원을 찍을 것 같다, 뭐 이런 좀 우려, 뭐 오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모님은 그 정청래 의원 찍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 출마까지는 내가 놔주는데 찍지는 못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 찍을 것 같아. 정청래. 정청래 의원. 정치하는 게 싫냐 아니면 내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는 게 싫냐 말씀은 막 우리 이제 주인 어른께서 말씀 돌리시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싫다는 거야. 가족도 설득 못하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 장갈 기자. 근데 이 매치업, 흥미로운 매치업이 성사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 좀 많이 껄끄럽고 뭐 굉장히 목소리 높이면서 불만을 제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공천관리위원장도 아니고 또 마치 다른 시각에서 보면 좀 낙하산 공천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 김성동 마포울 당협위원장도 매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사전에 김경률 위원장에게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마포울 당협위원회에서는 무척 서운한 감정을 많이 드러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끝까지 한 번도 해보고 하려고 이런데 이런 방법 없이 10년의 세월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데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젊은 사람은 저렇게 정치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안 돼서 그 공개된 자리에서 정말 이런 반구 그 사전 말씀 없이 지목하다시피 하면서 또 단상에 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이 컸습니다. 네. 네, 이종훈 실장님. 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네. 마포울에 전략 공천하는 게 뭐 네.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다, 네, 뭐 네. 경선 통할 거다 예,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네. 일각에서는요 이 방법이 좀 세련되지 못했다. 네.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치 초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쉬웠어요, 저도. 왜냐하면 김성동 당협위원장 그 지역구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아쉽냐면 아니 뭐 이 선봉에 선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김성동 서울시당 위원장일 거예요. 김성동 그 당협위원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김성동 당협위원장 여기 앉아 계신데 두 사람이 아마도 정말 아름다운 경쟁을 해서 정청래 의원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최종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했으면 사실상 좀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김경률 회계사만 단상에 놓고 뭐 손 흔들어주고 사진에 찍히는 광경이 아마도 앞으로 공천에서 낙천자들에게 거봐라라는 이야기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네. 좀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 많이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양한 좀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대위원 외부에서 들어온 인물인지 그런지 몰라도 국민의힘 소식이 내부에 있던 분들이 좀 금기어 중에 하나가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이런 거에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김경률 비대위원 비롯해서 이번에 영입된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 좀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와야지요. 왜냐하면 피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왜 총선 때 당연히 이게 이야기가 회자될 것이고 단 분리해서 이야기가 돼야 된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융합돼서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서울의 소리라는 그런 매체에서 함정 그런 취재를 했던 부분은 했던 부분대로 왜 그런 그 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방에 대해서 투명하게 거절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도이치모터스는 사실상 뭐 문재인 정권에서 다 한번 털었던 문제였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다르다라고 지적을 하건 지적을 하되 그러나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말씀은 이제 외부 인사들이 들어오면서 할 말들을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렇죠. 그건 외부 인사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있을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이 피부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역할로서 사실은 외부에서 수혈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